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처음에는 우주공간, 그 다음에는 해저를 탐험했죠. 하지만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를 딥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의 중심부까지 얼마나 내려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60년대에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인공구멍을 파려고 시도했어요. 이를 통해 북극권 깊숙이 들어가게 됐죠. 이후 슈퍼딥 시추공으로 알려진 이 시추공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인공지점으로 수심 12,264m에 달합니다. 지각을 이렇게 뚫는데 20년이 걸렸고 연구원들은 멘틀까지 가는 길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지구의 간단한 해부학입니다. 지구가 양파라면 지각은 이 양파의 두꺼운 껍질과 같아요. 이 부분은 두께가 40km에 불과해요. 그 너머에는 2896km 깊이의 멘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구의 중심에는 내부와 외부의 두 층으로 구성된 핵이 있습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지각이 가장 얇은 곳이 어디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해저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해저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프로젝트 모홀로 이어졌습니다. 1961년에 시작되었지만 해저에 깊은 구멍을 뚫는 기술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즉흥적인 방법을 써야 했죠. 그들은 드릴십의 측면을 따라 프로펠러 시스템을 설치해서 드릴십이 구멍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어요. 주요 과제는 가능한 한 수직으로 드릴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구멍이 깊은 미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콜라 슈퍼딥 시추공 프로젝트와 모홀 프로젝트는 몇 년 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하에 꽤 깊은 곳을 만들어 왔습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지하실을 개선하기 위해 쇠망치를 휘두르다가 터널을 발견했어요. 그 터널 입구는 여러 개의 홀과 방을 연결하는 더 많은 계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데링쿠유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사라졌던 이 도시는 높이 18층, 깊이 61m에 달했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으며 터키의 카파도키아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파도키아에는 수백 개의 지하 주거지가 있습니다. 이 지하 도시 중 40개는 최소 2층 높이에요. 하지만 데링쿠유만큼 거대한 도시는 없어요. 데링쿠유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지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 기원전 2000년경에 히타이트인에 의해 파헤쳐졌다고 추측합니다. 히타이트는 서아시아에서 청동기 시대 최초의 주요 문명 중 하나를 형성한 인도 유럽 문명이에요. 학자들은 그들이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 도시를 건설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자들은 기원전 1세기에 이 도시를 건설한 것이 실제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와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와 같은 극한 기온 변화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지질학적으로 카파도키아 아래의 지형은 건축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바위가 부드러워 터널을 뚫기가 쉽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하에 큰 동굴을 여는 것은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굴에는 동굴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데링쿠유의 동굴 바닥이 무너진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데링쿠유의 건축업자들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 도시는 입구를 가린 거대한 바위로 인해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약 10cm 폭의 총 15,000개가 넘는 갱도를 통해 환기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해서 상층부에 충분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었고 결국 상층부는 거주 및 수면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미로의 아래층은 주로 창고로 사용됐어요. 하지만 와인 프레스를 위한 공간, 가축을 위한 공간, 작은 종교 건물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죠. 그들은 지하 도시를 지상 도시만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인상적인 지하에 대해 말하자면 스위스에는 스위스 알프스의 생 고타드 대상궤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어요. 이 터무니없이 거대한 터널은 지표면 아래 2438m에 건설되었습니다. 고타드 베이스 터널은 이렇게 생겨났어요.
터널 건설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1947년 초에 제시되었지만 공식적인 공사는 1949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완벽한 위치를 찾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시프를 구성하는 73가지 암석의 종류는 공사를 정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암석은 화강암처럼 단단하고 어떤 암석은 사암처럼 부드러워요. 따라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과 장비가 필요했죠. 전체적으로 약 2,800만 톤의 암석을 굴착하여 터널을 뚫어야 했습니다. 지구 깊숙한 곳까지 건설하는 데는 다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기온은 더 높아졌습니다. 자연 환기가 되지 않아 기온이 섭씨 15도까지 올라가 작업자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터널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56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작업자들은 일명 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터널 굴착기 4대를 사용해서 대산괴를 관통해야 했어요. 이 몰의 길이는 각각 약 426m에 달했어요. 하지만 이 기계들은 주변 지반에 대한 방해를 제한하고 매끄러운 터널 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실이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이 건물은 지상의 높이만큼이나 지하로 깊숙이 들어갔지만 오페라 하우스의 기초는 아니에요. 바로 주차장입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이 4에서 5층 깊이에 불과한 반면 이 독특한 주차장은 지하 36m, 즉 12층 깊이를 관통해요. 하지만 이 주차장이 독특한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직사각형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하면 결국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사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멋진 구조를 생각해내야 했어요. 먼저 그들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인공동굴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디자인을 고안해야 했어요. 그 결과 도넛 모양의 동굴, 즉 엔지니어들이 이중 나선이라고 부르는 동굴이 탄생했어요. 이 설계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딱 맞는 1000대가 넘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일부 지하 구조물은 도달하는데 최대 1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포냉 금광은 지표면 약 4km 아래에 있어요. 겨우 몇 킬로미터인데 왜 1시간이 걸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쉬운 조건이 아니라서 약자들에겐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에콰도르의 러너 밀란 루데나는 40도에 달하는 기온, 80%에 달하는 높은 습도, 잠수부가 바닷속 5m에서 느끼는 기압과 비슷한 1.4기압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우와! 이 섬뜩한 휴런 호수의 발견은 어쩌면 전체 문명의 잔재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아틀란티스처럼 들리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곳에 고대 수중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꽤나 발전된 문명이었을 거예요. 약 10,000년 전 날카로운 유리 조각 2개가 석기에서 떨어져 나와 아무도 모르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조각들은 2013년까지 수천 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학자들은 수중 30m 아래 휴런 호수 바닥에서 우유팩 크기의 작은 진흙 덩어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진흙 속에서 용암이 빠르게 식을 때 형성되는 반짝이는 검은 화산 유리인 흑요석 조각을 2개 발견했습니다. 면밀히 테스트한 결과 이 조각들이 약 4023km나 떨어진 오리건주 중부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연구진은 한때 지금의 미시간과 온타리오를 연결했던 수중 지형인 알페나 엠버블리 능선에서 이 선사시대 5대호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곳은 육지였습니다. 초기 인류는 빙하기가 사라지고 5대호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용해 술록과 같은 동물을 잡기 위한 덫을 만들었어요. 흑요석은 고대의 하이테크 소재였어요. 매우 날카롭고 도구를 만들기에 완벽한 재료였죠.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두드렸는지 알 수 있고 조심스럽게 깎아서 생긴 깃털 모양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어요. 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먼 곳에서 흑요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대륙 전역에 걸친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했을 겁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은 오대호 아래에 고대 사회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왔지만 아무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몰된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팀이 10년 넘게 10,000년 전의 유적과 그 유적을 남긴 문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휴런 호수의 차가운 물은 수천 년 동안 물건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 타임캡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지금까지 연구원들은 독특한 석기뿐만 아니라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고대 나무와 씨앗과 잎이 보존된 수중 2탄 습지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빙하기 버전의 폼페이, 시간이 멈춰버린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이러한 발견은 과학자들이 수중 고고학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 음파 탐지기, 수중 로봇, 다이버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알페나 엠벌리 능선에서 발견된 도구가 인근에서 발견된 같은 시대의 다른 도구보다 훨씬 작다는 것은 꽤 멋진 사실입니다. 이는 이곳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약 9,500년 된 2탄 습지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은 솔잎, 씨앗, 나뭇잎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는 금방 분해되지만 차갑고 신선한 물 덕분에 보존된 거예요. 미시간 연구팀은 영국 케임브리지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성공한다면 어떤 동물이 살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선사 시대의 오대오 유적에서는 앞으로도 수년간 발견과 연구가 계속될 겁니다. 또 다른 유명한 수몰 고고학 유적지는 잃어버린 도시 파블로 페트리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지금까지 발견되어 공식화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라앉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파블로 페트리는 약 5,000년 전의 도시입니다. 즉 호머의 이야기 속 전설적인 그리스 영웅들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1904년에 처음 발견한 후 1967년 니콜라스 플레밍이 사막을 걸어서 트레킹하는 여러분, 덥고 목도 많이 마른데 이젠 이 멍청한 벽을 걸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 한가운데 벽이 있다고요? 바로 사우디 북부 사막에 있는 벽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었어요. 기원전 2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성벽 도시 전체가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이곳에 약 500명의 사람들이 살았으며 1000년 동안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이 지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시는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생활구역, 보호용 탑과 튼튼한 성벽, 모든 종류의 일상생활을 위한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현재 알-나타라고 불리는 이 고대 도시는 기본적으로 오아시스 도시였어요. 수천 년 전 사막의 생활이 어땠을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분명히 주거구역, 공동묘지, 농경지, 심지어 마을 중심지와 같은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죠. 카이바르 지역에서 발견된 이 오아시스 도시는 연구원들이 아라비아 북서부에서 발견한 기원전 2세기 또는 3세기의 대규모 조직적 정착지 중 최초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 따르면 약 24,300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마을에는 주거지역, 공동묘지, 법원이 있는 법률지역 등 여러 구역이 있었습니다. 집들은 깔끔하게 일렬로 세워져 있었고 모두 작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주거 지역을 마을의 다른 지역과 분리시켜 주었죠. 당시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목민으로 항상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에 아라비아 북서부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과 오아시스 센터가 곳곳에 있었다고 확신해요. 이 연결된 오아시스 마을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물건을 보관하고 교역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 독특한 곳이었죠. 이 도시들은 도시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정착을 시작하고 공동체를 보다 진지하게 조직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연구팀은 알-나타에 약 50채의 집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헤치면 그 수는 70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3층 높이까지 올라간 집도 있다는 거예요. 주요 무역로 근처의 경사면에 세워진 이 도시는 최고의 입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의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바로 물 공급입니다. 오아시스에는 지하수원인 샘과 대수층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이러한 수자원 덕분에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여 마을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어요. 외벽은 누가 마을에 들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정착 생활 방식은 유목 생활에서 농경과 목축이 혼합된 농경 목축 생활 방식으로의 인상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발견은 마을 안에서 발견된 맷돌, 절구통과 같은 도구들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곡물을 갈아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곡물, 고기, 직접 기른 동물의 우유를 먹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음식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선진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덕분에 고고학자들은 이제 수천 년 전의 생활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알-나타가 이 지역 전역에 퍼져 있는 유사한 요새화된 오아시스 도시 네트워크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된 유적지들은 당시 그 건조한 지역에서 무역로와 작은 정착촌이 어떻게 함께 작동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는 것은 이 최근의 발견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어떨까요? 고고학자들이 수중에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보물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들은 약 1000년 전에 침몰한 이집트 해안에 잃어버린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도시로 2000년 재발견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죠.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번 다이빙에서는 금은보화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집트 파라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축복하는 의식에 사용되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심지어 아프로디테에게 헌정된 고대 그리스 신전과 아주 오래된 그리스 무기들도 발견했어요. 수석 고고학자인 프랭크 고디오는 도시를 무너뜨린 재난 속에서도 이 섬세한 유물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 중 하나였어요. 사회생활의 중심지이자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선박의 주요 입항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수면 상승, 지진, 치명적인 해일로 인해 도시 밑의 토양은 말 그대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지중해에 가라앉았죠. 고디오의 팀이 2000년에 발견하기 전까지는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도시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도시의 역사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수중 도시가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다면 아마존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그곳에서의 발견은 정말 놀랍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스페인 탐험가들을 정글로 유인한 신화 속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와 같은 아마존 깊은 곳에 있는 잃어버린 도시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돌아오지 못했죠. 1900년대에 퍼시 포셋이라는 영국 탐험가가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아 나섰고 그 역시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자들이 아마존에 잃어버린 도시가 실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한 과학자팀은 라이더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땅에서 광선을 반사해서 두꺼운 정글을 위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볼리비아의 정글 상공을 약 200m 날아가 숨은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기원전 500년부터 1400년까지 그곳에 살았던 카사랍의 사람들이 건설한 거대한 도시 정착지의 유적지였습니다. 여기저기 건물 몇 채가 아니라 거대한 도심, 피라미드, 플랫폼, 도로, 운하, 뚝길이 모두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라이더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정글이 아니라 한때 크고 복잡한 도시의 본거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한 과학자는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고대 아마존 도시의 존재 가능성을 무시해왔지만 라이더 지도를 통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통해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11곳을 포함해 26곳의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란디바르와 코토카라는 두 개의 주요 도시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이곳에는 거대한 해자고리, 거대한 흙으로 만든 플랫폼 건물, 높은 피라미드 등이 있었습니다. 정착지는 바퀴의 스포크처럼 뻗은 뚝길로 연결되어 주요 도시와 주변의 작은 정착지를 연결했어요. 일부 운하는 도시를 강과 큰 호수로 연결해서 물을 흐르게 하기도 했어요. 수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지를 발견했지만 밀림이 우거져 있어 이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있다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라이더를 통해 전체 레이아웃이 생생하게 드러나면서 이 유적지들이 훨씬 더 크고 조직적인 도시 시스템의 일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주민들의 영적 신념을 상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적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카사랍의 문화는 마야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매년 홍수와 같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에서 번성했던 사회였어요. 인근 안데스 산맥에도 기념비적인 유적지가 있지만 카사랍에는 완전히 독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아마존에서 매우 드물게 가뭄에 대처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요. 사실 이러한 끔찍한 가뭄 때문에 카사랍의 사람들은 결국 기원전 1400년경에 도시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